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발렌시아가 남자 지갑 어때요? 너무 어려 보이나? 그러면 생로랑은 어때요? 아, 이것도 좀 그래요? 보테가 베네타 어때요? 아,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네. 그러면 구찌는 어때요? 역시 가격 대비 구찌가 제일 괜찮은 것 같죠? 사실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여러분이 어디에서 명품을 사든 여러분이 구매하는 명품의 90% 이상은 루이비통과 디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LVMH의 것이거나 오늘 이야기할 구찌를 가지고 있는 케어링 그룹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품 산업은 사실상 이 두 그룹이 양분하고 있고, 케어링 그룹의 매출의 60%는 구찌에서 나온다고 하죠. 한때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구찌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리는 구찌 영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1980년대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가족 기업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대는 창조하고 2대는 확장시키며 3대는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 구찌의 2대 손인 알도 구찌와 로돌포 구찌 때에 이르러서 구찌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매출 역시 기록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비결은 대량 생산에 있었어요. 상품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수익을 창출했지만, 이러한 사업 방향은 소수를 위한 고가 전략을 펼쳐야 하는 명품 브랜드에는 치명적이었죠. 특히 당시 구찌에는 구찌 액세서리 라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파트에서 구찌 텀블러, 구찌 머그컵까지 나오게 돼요. 방향이 어찌됐든 구찌의 2대는 1대의 자산을 글로벌로 확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 구찌의 2대손 형제들이 자신들의 지분 50%를 각각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역시 문제는 3대째에서 벌어집니다. 알도 구찌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고, 알도 구찌의 주식 50%를 각기 이 3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로돌포 구찌에게는 외아들 마우리찌오 구찌 한 명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돌포 구찌가 사망하면서 마우리찌오 구찌가 구찌의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똑같이 구찌 집안 아들들인데, 알도 구찌의 아들은 지분 비율에서 크게 밀리게 된 거죠. 한편 최대 주주이자 CEO가 된 마우리찌오는 삼촌인 알도 구찌의 사업 방향이 럭셔리 브랜드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어려서부터 함께 커온 삼촌과 사촌을 내치지 못해요.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희대의 악녀 마우리찌오의 부인 파트리치아가 끼어들게 됩니다. 남편에게 구찌를 새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싸구려를 찍어내는 저쪽 구찌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설득하죠. 그리고 파트리치아는 파울로 구찌가 가진 열등감을 이용해서 마우리찌오에게 지분을 몰아줄 계략을 세우게 돼요. 파울로 구찌가 아버지인 알도 구찌를 미국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신고하도록 만들고, 정작 파울로 구찌는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날려버리게 되죠. 이제 진짜 사장님이 된 마우리찌오는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지만 가장 수익성이 좋던 구찌 액세서리 라인을 아예 없애버려요. 1990년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살린다고 밀라노 본사 사옥 시장에만 몰두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됩니다.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는데, 투자회사 인베스콥이 이 위기의 구찌를 살려주는 대신에 마우리찌오로부터 나머지 구찌 집안의 50%를 인수하고 가족 경영을 끝내요. 이걸 보고 제일 열받았던 게 전부인 파트리치아였어요. 기껏 지분을 다 떠먹여줬더니 냉큼 팔아치우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파트리치아는 점쟁이 피나와 함께 구찌를 다 빼앗긴 전 남편 마우리찌오의 청부살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마우리찌오 구찌는 자신의 밀라노 사무실 앞에서 등에 3발, 머리에 1발을 맞고 사망합니다. 그렇지만 가족 경영이 끝나기 직전 구찌는 3개의 디자이너를 발굴하게 되죠. 사실 마우리찌오의 판단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었어요. 무분별한 브랜드 라이센싱은 명품 브랜드에 굉장히 치명적인 게 맞고, 나쁜 건 잘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마우리찌오가 잘리기 직전에 이제 곧 일본 고객들이 새로운 구찌를 알아봐 줄 거다, 제발 6개월만 기다려달라 사정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이 맞기는 맞았는지 정말 귀신같이 6개월 후부터 일본에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찾아온 기회는 그동안 구찌 집안의 싸움을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변호사 도미니코 드솔레가 가져가게 돼요. 마우리찌오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도미니코를 엄청나게 신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삼촌 알도 구찌를 밀어내고 공석이 된 구찌 아메리카의 CEO를 맡기기까지 하고요. 그러다 1994년에 인베스콥에 의해 마우리찌오가 물러나게 되면서 구찌 그룹의 CEO로 발탁되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에 다 죽은 구찌를 무덤에서 강제로 끄집어낸 것으로 잘 알려진 톰 포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됩니다. 일을 할 때 서로 합이 좋아야 시너지가 나는데, 도미니코와 톰
톰포드의 조합이 딱 그런 미친 조합이었어요. 패션 브랜드의 말단 홍보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톰포드는 미디어에 먹히는 게 어떤 요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패션은 섹시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전에 올드한 구찌와 달리 섹시 코드가 들어간 1995년의 컬렉션은 즉시 히트를 칩니다. 톰포드 이후의 패션 업계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종은 엄청나게 인기를 끄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직책으로 디자이너는 단순히 상품을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 매장 컨셉, 광고 등에 대한 모든 재량권을 갖게 돼요.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구찌의 판매량이 90%가 증가했다고 하죠. 그리고 인베스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찌를 뉴욕 증시에 상장합니다. 이 구찌 IPO를 통해서 인베스콥은 20억 달러 이상을 챙기게 되고요. 2019년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이 불에 타게 되자 케어링의 회장이 1억 유로, 우리 돈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LVMH의 회장이 2억 유로를 기부했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이 두 그룹의 뿌리 깊은 경쟁 관계는 20년 전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톰포드의 구찌로 화려하게 부활하나 했더니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게 돼요. 그리고 구찌의 가장 큰 아시아 고객이었던 일본 시장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이와 함께 구찌의 주가도 쭉쭉 폭락하게 되는데, 이걸 기회로 보고 LVMH가 구찌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1999년에는 LVMH의 구찌 주식 보유량이 전체의 34%에 달했다고 해요. 이때 평생을 구찌의 CEO로 일한 도미니코가 생각합니다. 구찌가 팔려도 LVMH에 팔리면 루이비통과 디올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그 꼴은 절대로 못 보겠다. 그래서 LVMH의 라이벌 기업인 PPR, 현재의 케어링 그룹의 대표를 만나서 네가 LVMH 대신 구찌 주식 좀 사라, 백기사 요청을 하게 돼요. 케어링에는 아직 이렇다 할 대표 명품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케어링에서 구찌는 최고의 브랜드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케어링은 여전히 구찌가 독립적인 회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요. LVMH에 대적할 패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톰포드와 도미니코의 구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케어링은 단지 구찌만 본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케어링에게 구찌는 단순한 회사 매입이 아니라 패션 왕국의 시작이었던 거죠. 1999년 케어링은 구찌 인수 직후에 입생로랑을 30억 달러에 매입해서 톰포드와 도미니코에게 패션 드림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톰포드는 이제 구찌뿐만 아니라 입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돼요. 거의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을 일했다고 하죠. 한편 케어링은 LVMH 몰래 다른 브랜드에도 접촉합니다. 2000년 12월 구찌가 케어링의 도움을 받아 알렉산더 맥퀸 지분 51%를 사들이면서 LVMH와 케어링의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당시 알렉산더 맥퀸은 LVMH의 브랜드인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9월 케어링은 알렉산더 맥퀸의 인수를 성공적으로 돕습니다. 케어링은 같은 해에 보테가 베네타, 스텔라 맥카트니, 그리고 발렌시아가도 인수하게 돼요. 첫 구찌 지분 인수 이후 5년이 지난 2004년 케어링이 구찌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구찌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톰포드와 도미니코는 이제 더 이상 구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서 톰포드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로 하죠. 2006년 톰포드의 디자인팀에서 2년간의 경력을 가진 프리다 지아니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앉히게 되는데, 이 사람은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는 대신에 톰포드의 디자인들을 모아놓은 기록 보관소를 그렇게 들락날락했다고 해요. 톰포드의 그늘에서 딱히 신선한 디자인을 창조하지도 못하고 결국 구찌의 매출도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그런데 구찌를 인수한 케어링 그룹의 강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브랜드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재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톰포드 이후에 다시 죽어가던 구찌가 2015년에 빛을 보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불사조급이죠. 2014년 12월 케어링은 보테가 베네타의 CEO였던 마르코 비자리를 구찌의 새로운 CEO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CEO가 된 비자리는 2015년 구찌의 FW 남성복 패션쇼 딱 일주일 전에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불러요. 그리고 겨우 일주일 남은 패션쇼를 살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죠. 그런데 이걸 미켈레가 받아들입니다. 이후 비자리의 젊은 세대 타겟팅 전략과 미켈레의 비비드한 디자인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구찌는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미켈레는 톰포드의 추천으로 입사하여 구찌 스튜디오에서 12년간 일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패션 관계자들은 이제 구찌는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걸 알면 오히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과감해지거든요. 미켈레는 기존의 올드한 럭셔리 브랜드 구찌에 스트릿 패션을 입혀요. 꽃, 나비, 벌, 새, 도마뱀 등 과하다 싶은 패턴에 구찌 로고 GG를 붙입니다. 촌스럽지만 세련됐고 노골적이지만 자유분방하다는 평가로 구찌는 밀레니얼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켈레와 비자리가 구찌를 캐주얼하면서도 젊은 감성으로 바꿔놓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구찌의 매출이 거의 3배가 증가해요. 구찌의 2019년 수익을 보게 되면 전체 매출의 60%가 30세 이하 고객층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린 20대 친구들까지 구찌에 열광한다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그렇게 다들 들고 다니면 아직도 그게 명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찌도 백삼 공장에서 만들어진 만큼 기술력이 좋아진 현대의 명품의 가치는 결국 브랜드의 가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너무 흔해지는 순간 명품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팔려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은 상품을 많이 팔아야 이익이 증가하죠. 가격을 올려도 많이 팔면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너무 많이 팔아서 망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명품 산업입니다. 90년대 초 무분별한 브랜드 라이센싱으로 구찌가 거의 망할 뻔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구찌라는 브랜드가 지나치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이고 당장의 현금이 너무 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최근에 2, 3년의 구찌를 보게 되면 구찌를 인수한 케어링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1990년대 초 구찌는 일본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다가 1997년 금융위기 때 일본 경제가 망하자 주가가 폭락했던 적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2010년대 케어링의 경우에도 똑같았어요. 젊은 중국인 쇼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의 매장을 집중적으로 확장을 하다가 이게 결국 중국의 의존도를 높이게 된 거고요. 중국이 기침만 해도 주가가 하락하는 구조를 만들게 돼요. 중국의 2030 인구 전체가 구찌라는 브랜드를 소비하다가 한순간에 코로나로 봉쇄되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또 미켈레가 기존의 명품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않던 스트릿 패션의 도입,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도 지나친 브랜드 소비를 촉진했어요. 2020년 구찌는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선정 브랜드 럭셔리 가치 순위에서 전체 2위, 패션 브랜드로는 1위에 오르게 되는데 매출은 그 이후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쉬워요. 대부분의 브랜드나 상품은 대개 처음 소개되는 단계에서 성장기, 성숙기, 하락기를 겪고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찌는 이게 좀 특이해요. 성숙기에서 하락기로 접어들기 직전에 항상 구원투수가 나와서 도와줍니다. 톰 포드가 나타나서 한번 살려주고 다시 또 죽을만 하니까 미켈레가 나타나서 띄워줘요. 그런데 제가 구찌가 2020년에 1위 한번 찍고 하향세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명품 브랜드에 있어서 인기는 양날의 칼과 같아요. 에르메스 백이나 샤넬 백이 매년 품귀현상을 겪고 백화점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게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루이비통도 매장 구경만 하려고 해도 무슨 대기를 하루 종일 해야 하죠. 에루샤, 이 3대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인기가 높을 때 수량을 극단적으로 조절하면서 브랜드가 과다 소비되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확장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래가는 명품이 되려면 모두가 갖고 싶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켈레가 추진한 스트릿 브랜드와의 콜라보도 처음에는 신선했는데 이제 너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명품의 제1 조건인 희소성이 확 떨어지게 된 거죠. 22년 6월에 구찌에서 구찌다스라고 해서 구찌와 아디다스의 콜라보 제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픈런이 있었을까요? 의외로 매장이 굉장히 한산했다고 해요. 몇몇 온 사람들도 쉽게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비싸서 라고 답했다고 해요. 아니 구찌와 아디다스 모두 MZ세대가 환장하는 브랜드인데 왜 대란이 안 났나 해서 찾아보니까 분명히 디자인은 아디다스 스니커즈인데 1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구찌 가격에 아디다스 제품을 사는 기분이라 사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찌의 모회사 케어링 그룹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재량권을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폭넓은 재량권을 주는 대신에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사정없이 새로운 인물을 뽑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하락하니까 케어링 그룹의 경영진이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디자이너에게 스타일은 뭐 자기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죠. 결국 경영진과 마찰을 빚다가 22년 11월 미켈레가 구찌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구찌의 모회사 케어링의 2021년 영업이익의 75%는 구찌에서 나왔어요. 당연히 브랜드를 띄우는 데는 톰 포드나 알렉산드로 미켈레아 같은 천재 디렉터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의 성장은 단순한 브랜드의 인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물류와 공정 혁신에서 나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케어링의 회장 앙리 피노 회장이 밝힌 것처럼 명품에서도 이러한 물류의 중요성은 똑같이 강조됩니다. FW 패션쇼에서 상품을 선보인 뒤에 다른 브랜드보다 일주일 먼저 매장에 상품을 깔아놓을 수 있느냐, 더 저렴한 원가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예요. 일찍 더 많은 제품들이 매장에 깔려서 상품이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울렛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파리 뿌랭땅 백화점으로 시작한 케어링의 명품 비즈니스에는 이러한 유통업의 기본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구찌를 전 세계적 인기 브랜드로 만들어주면서도 동시에 에루샤라고 불리는 세계 3대 명품의 반열에는 못 끼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들 에루샤도 아울렛에 상품을 깔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당장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버는가 보다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걸 아는 거죠. 올해 초 대비 케어링의 주가가 25%가 빠졌는데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는 LVMH는 겨우 0.1%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운영 클래스의 차이인 걸 주주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미켈레아 같은 천재를 어디서 또 뚝딱 구해오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이제 케어링의 마지막 희망은 구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보테가 베네타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년 6월 투자자 미팅에서 입생로랑의 매출을 2배를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메인 브랜드 구찌의 브랜드 정체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로 인수를 해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최근 2-3년 동안 베르사체, 몽클레르, 그리고 프라다와 같은 브랜드들에 대한 인수합병설이 나왔지만 실현된 건 없고요. 그런데 20년 전에 케어링이 내쳤던 톰 포드가 우리 돈 3조 원이 넘는 브랜드로 성장해서 돌아옵니다. 뭐 케어링의 입장에서는 톰 포드 우리가 인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큰소리를 땅땅 치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결국 28억 달러 우리 돈 3조 6천억 이상을 지불한 에스티로더에 뺏기고 말아요. 모회사의 주가가 흔들리면 LVMH의 적대적 인수합병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새로운 브랜드의 인수도 쉽지 않죠. 게다가 공개적으로 구찌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전처럼 전폭적인 지원도 없을 것 같아요.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또한 뭐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시기 전에 그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세계 경제와 투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실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I see her rolling up, Uber black Cadillac.